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10강. 오늘의 제목은 여운형의 길입니다. 각 나라의 독립운동을 보면은 거의 이 상징적 인물이라고 할까, 대표적 인물,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를 들면은 프랑스 같으면은 드골, 그 다음에 베트남 같으면 호치민, 그죠? 그 다음 중국 같으면 마오쩌둥, 이런 여하튼 대표적 이 독립운동가, 혁명가,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대표적 인물이 지금 하도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딱 한 사람을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혹시 묻는다면은 독립운동을 한국의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인물, 최고의 독립운동가를 꼽으라면 저는 서슴없이 여운형을 꼽을 것입니다. 여운형은 독립운동에서 뿐만 아니라 건국운동, 그 다음에 통일민주국가 수립운동에 있어서 늘 구심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한국의 독립운동에 있어서나 건국운동에 있어서 어떤 협동을 하거나 연대를 하려고 할 때는 여운형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운형은 독립운동 방식이나 노선이나 사상이나 이런 면에서 다른 독립운동가와는 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때까지 공부했던 미소 분할 점령 하에서 대부분이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죠? 그 속에서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 경쟁에서 이겨나갈까? 이런 관점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활동을 했죠, 그죠? 그런데 이걸 넘어서 가지고 진정으로 통일민주국가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관점을 전혀 놓치지 않고 추구한 인물, 이 여운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독립운동가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독립운동에 있어 가지고 구심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확실히 김구가 구심적 역할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만주에서의 이 항일 운동에 있어 가지고는 역시 김일성이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구심적 역할이라는 것은 팀이라고 할까, 이 그룹 내에서의 구심적 역할이지 그 그룹을 전혀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운형은 확실히 초기에서부터 독립운동의 구심체를 만들어내고
또 그 구심체에서도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가지고 굉장히 큰 그 독립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여운형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구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을 시작한 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때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담배를 본인부터 딱 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연운동, 요즘 말하자면 금연운동에 참여하고 단연국채보상기성회라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고향인 경기도 광주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곧 이어가지고 그 이듬해 동광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청소년들을 교육에 나섭니다. 이 물론 다 사제를 털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나이가요, 1886년생이니까 금연운동을 할 때 만으로 우리 나이로 21살. 그 다음에 동광학교를 설립했을 때가 22살. 지금 대학교 한 2학년 되죠, 그죠? 2학년 되나? 3학년 되나? 2학년. 그렇죠, 그죠?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다르다고 하지만은 뭐 학력이래야 뭐 별로 되지도 않는 요즘 말하자면 그 고졸 학력 가지고 이런 일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이제 금능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여하튼 거기서 공부를 좀 하고 나서 191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마침 1918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윌슨의 특사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상해에 와가지고 강연을 하게 됐어요. 강연을 하게 되는데 파리 평화회의가 있다. 거기에 나와가지고 약소국들의 그 입장을 설명을 하고 독립을 호소하게 되면 그게 국제적으로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운형이 바로 크레인하고 만나요. 만나가지고 미국에서 그 협조를 좀 해달라. 그러면서 또 윌슨 대통령한테 독립청원서를 자기가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파리 평화회의에 대표로 하기로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윌슨한테 이 독립청원서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 명의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단체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신한청년단입니다. 신한청년단, 그래가지고 여운형이 만든 겁니다. 여운형이 몇 사람하고 모여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는 30-40명이 회원이었다고 그래요. 이 회원들이 말하자면 독립운동 주니어 세대들입니다. 시니어들은 그죠? 나이 드신 분들 있고, 이제 20-30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신한 청년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제 이 김규식을 파리 평화회의 대표로 파견하기로 하고 대표 신임장에 여운형이 서명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뭐 그때 말하자면 여운형이 이미 국가 대표급 독립운동의 중심 인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한청년단이 이 독립운동뿐만
아니고 한국사 전체에서 근대 최초의 근대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한 청년당의 역할이, 이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상당히 이제 이 지적 능력이 있어요.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또 의학에 능통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대체로. 김규식 경우에는 뭐 한 8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고 그래요. 그 여운형의 경우도 뭐 영어, 중국어 이런은 아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국제 정세에 밝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사람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다? 기획 능력입니다. 말하자면 한국 독립운동의 두뇌 역할이라고 할까? 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구심체가 되면서 독립운동을 기획하고 또 유도하고 지원하고 하는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운형 자신은 중국을 거쳐가지고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이 만주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일순을 합니다. 이 독립운동에 이제 이 새로운 어떤 정세를 알리고 대동단계를 하고 어떤 투쟁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몇 달 동안 여행을 합니다. 여행이라기보다 방문을 합니다. 그 고생,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내에 이 젊은 장덕수 같은 사람을 파견하고 또 일본에 장덕수, 이광수 같은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작품이 일본에서 1919년 28 독립선언이 나오죠. 3.1운동도 이런 어떤 신한청년당의 어떤 이 기획과 어떤 주도 아래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확실한 증거는 지금 그 독립운동에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독립운동 구심체가 이제 신앙청년당이라는 구심체가 생겼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죠? 한 차원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 3.1운동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이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한 어떤 이 희망을 받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조직이 필요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는데 이걸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는데 이 논의를 통해 가지고 탄생한 게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죠? 임시정부인데 이 임시정부를 구성할 때 여운형은 일종의 야당 역할을 합니다. 야당 역할. 야당 역할을 하는데 여운형은 임시정부 형태로는 독립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임시정부 형태가 되면은 조직만 방대하지 기동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 체면을 봐야 될 일이 많겠죠. 그렇죠. 그죠? 독립운동은 일종의 이 기동성이 생명인데, 그죠? 그래서
자칫 그 국가 형태로 해놔놓으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신한청년단 같은 좀 정당 형태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또 이제 국가 형태를 선호하니까 임시정부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대한이라는 국호를 쓰는 거 옳지 않다. 도대체 우리 역사에서 대한이라는 국호를 쓴 적이 언제냐? 대한제국 뿌이지 않냐? 그리고 그거 망한 나라다. 왜 하필이면 망한 나라 이름을 쓰려고 하냐? 그래서 반대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또 대한제국을 계승한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대일본 제국 거니까 우리도 뭐 여하튼 대한 이런 좀 어마어마한 이름을 갖자. 이런 분위기가 크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임시헌장 10개조를 만드는데 여기에 그 제8조에 들어가 있는 게 대한민국은 구황시를 우대함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영훈형은 굉장히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황실을 우대하냐 말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민주주의 국가로 확실하게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얘기하겠지만은 여운형은 이 시대의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사상가로는 또 조소한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이제 민주주의의 조예가 깊었어요. 그런 몇몇을 빼놔놓고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직도 한국의 한국인들이 황실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애틋한 마음과 또 우대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실을 우대해야 오히려 독립운동에 여러 가지 유리한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였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여운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지들은 대한문 앞 곡성을 우는 소리를 잘못 들었다. 망국의 울음을 아무 때나 울면 잡혀갈 처지였기 때문에 참고 있다가 핑계김에 기회를 얻어 운 것이요. 황실 그 자체를 생각한 울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3.1운동 때 황실 얘기 민중 사이에서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임정이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어떤 확고한 어떤 입장이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일찌감치 처음에는 초기에는 무슨 의장도 하고 조금 합니다만은 곧바로 상위 임정하고는 거의 일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담합니다. 여운형 경우에는. 왜 그런 냉담했냐 하면요. 봉건성을 타파 못했다. 아직. 그 다음에
독립운동 파정이 상해 임정 지금 우리나라 보는 거 비슷합니다. 파정이 늘 심했죠. 이제 파정이 심한 게 이제 이 좌우 대립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역 대립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와 또 아닌 그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 파벌이 너무 심했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은 솔직히 말해서 상해 임정 그 독립운동 한 거 별로 없습니다. 있으면 예를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름만 거창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걸어놨지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출발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임시정부라기보다는 하나의 독립운동단체로 전락해버립니다. 말발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이런 조건 속에서 임정의 존재를 알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한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한인 애국단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몇 사람이 그 이제 목숨 걸고 폭탄 투척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운형은 이런 노선에 대해서 전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여운형은. 그렇기 때문에 초기 외에는 임정에 참여하지 않고 다만 거류민단장으로 있으면서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여운형의 그 정말 명성을 드높인 사건이 뭐냐면 3.1운동 이후에 3.1운동 일어났던 1919년 11월에 일본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초청 받아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얼마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그 여운형의 진가를 아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왜 하필이면 여운형을 초대했을까? 일본에서. 그것도 참 재밌는 거죠, 그죠?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 중에 왜 하필이면 딱 여운형을 지목해가지고 초청했을까? 만약에 독립운동의 구심적 인물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래봐야 아무 별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운형이 독립운동의 구심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운형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운형이 가지고 있는 노선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 기대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운형이 김구 노선과 같은 그런 노선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독립운동 대신에 자치운동을 권유할 경우에 잘하면은 회유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했을 법합니다. 여하튼 일본에 가게 되는데 일본에 가면서 조건이 몇 가지 있었어요. 뭐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라. 뭐 그다음에 장덕수가 그때 이제 한국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장덕수를 석방해가지고 내 통역으로 쓰겠다. 석방해라. 그래, 하여튼 몇 가지 조건을 달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는 회유할 목적이었고, 여운형은 뭐가 목적이겠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조야의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것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이 전혀 다른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초청해가지고 국빈급 대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여운형을 회유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여운형과 교섭을 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운형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거의 다 여운형한테 오히려 역으로 설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말한 대로 여운형이란 인물 자체가 참 호방한 인물이에요. 오바마가 쓰는 좋은 말 하는 말로 담대하고 아주 거리낌이 없는 무해의 인물이에요. 제가 이제 언제 그때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몽양이 지나가면은 빛이 난대요. 그건 뭐 좀 과장된 얘기겠지만은, 여튼 그런 정도로 사람들한테 여튼 굉장히 강한 인상을 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척식국 장관 고하, 육군 대신 전중의리, 여하튼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 최신 대신 이런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이제 이 조선 독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상세하게 막 이 얘기 내용까지 지금 다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국회 도서관에 있던 속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죠? 나중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필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거 책으로 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기록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요. 척식국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대의 의지에 나는 동의한다. 내가 만일 조선에 태어났으면 나도 그대와 같이 하였겠다. 만일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총독부에 불을 질렀겠다. 내 계책, 그러니까 여운형을 회유하려고 하는 계책, 그죠? 내 계책이 성공하지 않은 데서 그대에게 가장 높은 경위를 가지고 있다. 자기를 회유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척식부 장관은 뭡니까? 한반도 척식, 그러니까 주신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그런 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정도냐 하면은 몽양이 독립을 떠날 때 이 사람이 친히 나와가지고 부두까지 나왔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운형 만세를 부릅니다. 이게 놀라운 장면이죠, 그죠? 어떤 면에서 놀라운 장면입니까? 아, 여운형 참 대단하다. 그것도 놀랍지만은 이 사람도 놀랍지 않아요. 한국의 사람들이 적국에 말하자면 이 독립운동가를 초청해가지고 이런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난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인들이 그죠? 뭔가 남을 인정하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안 나와요.
제가 욕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1월 27일 날 제국 호텔 강연하고 이제 그 기자 회견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총독부 악정을 폭로합니다. 초청받아간 사람이. 그 다음에 조선 독립과 동양 평화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그 다음에 더구나 그죠? 천황제와 반대되는 민주공화국을 우리는 건설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거기서. 이게 일본 초에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줬겠어요. 그죠? 이 건설 요지를 제가 좀 읽어드릴까 싶은데, 오늘 나오면서 책을 안 가져와 버려가지고 읽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 마지막 구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그 구절 중에, 우리의 건설 국가는 인민이 주인이 되어 인민을 다스리는 국가일 것이다. 이 민주공화국은 대한민족의 절대적 요구요, 세계 대서의 요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국 호텔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인물이다 보니까, 그죠? 일본 사람들이 혹하겠죠, 그죠? 일본은 양심이, 그 일제시대도 일본의 양심은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죠? 양심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라는 세계에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양심을 가지면 우리나라는 도저히 못 견디게 만들어버리죠. 그죠? 근데 일본 제국도 그런 짓은 하지를 않았어요. 그 신인회라는 데서 사회주의 연구회입니다. 환영회를 했는데 동경제대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인사말을 하냐 하면요, 조선 독립운동은 일시적인 감정적 폭발이 아니다. 3.1운동이 감정적 폭발이 아니다. 이는 오직 조선인의 영구적 자유와 발전을 위해서이며 나아가서는 동양과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다. 3.1운동의 정신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진행되었다. 폐회에 앞서 이런 사람이 선창으로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 참 괜찮죠, 그죠? 일제시대가 박정희 시대보다는, 박정희 시대에 비하면요, 태평성대였습니다. 몇 번째 얘기합니다. 이런 문화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제국주의는 반드시 타파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이런 거는 또 우리가 깊이 새길 필요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여운형이 다녀가고 나서 내각이 무너져 버렸어요. 말하자면 일본의 공적 1호를 초대해가지고 이게 뭐냐 말이지. 조선의 독립을 설파하도록 놔두고 이게 내각이 한 짓이냐 말이야. 할 짓이냐. 이래가지고 내각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29년에 이제 체포가 됩니다. 중국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제 끌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3년 옥고를 치릅니다. 그죠? 이 여운형 같은 최고의 독립운동가가
3년 징역을 삽니다. 그죠? 근데 김대중이 뭐였어요? 사형언도가 내려졌잖아. 그렇잖아. 그죠? 인혁당 그냥 죽여붙잖아. 어느 게 더 악독합니까? 게임이 됩니까? 옥고를 치고 나온 다음에 조선 중앙일보 사장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3년 동안, 3년 약간 넘게 여기서 이제 사장 일을 하게 됩니다. 사장 일을 하게 되는데, 송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 그게 사실은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동아일보가 아니고 여기서 시작하니까 동아일보가 기자가 명민한 기자가 나중에 그걸 이제 요구했는 걸 본떠가지고 따라하는 겁니다. 여영구란 사람이 이 딸이에요. 여운형이 딸인데 그 사람이 지은 아버지 여운형이라는 그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일화를 보면요. 우각희 총독이 물론 조선 총독이기 때문에 적이기는 하지만, 우각희 총독과 여운형과 사이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참, 우리가 슬퍼져요. 우각희 농촌진흥운동을 하는데 이걸 이제 비판을 합니다. 신문에서 막 대서특필해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여운형이. 그러니까 여운형하고 만나가지고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말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운형이 내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으면 하나만 지적해라 말이지. 틀린 말은 없다고. 그러면 신문사가 그것도 못하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넘겨요. 거기에 비해서, 그죠? 지금 북한의 언론하고 저기 언론을 보세요. 박정희 시대 언론을 한번 보세요. 또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도 보세요. 나는 일본 제국 시대보다도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아무튼 여운형은 끝까지 일제협력을 거부한, 국내에 거주한 단 2사람. 여운형과 안재홍은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이 여운형의 독립운동은 딴 사람 들어가는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죠? 첫째로 제가 꼽고 싶은 거는 위풍당당한 독립운동입니다. 거리낌 없이. 이 시기에 만났던 사람들 보면요, 인물들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레닌, 트로츠키, 손문, 모택동, 주울레, 장개석, 일본의 수상들, 일본의 육군 대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국제정세를 논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여운형한테 뭘 좀 기대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일본의 이 고위층들이. 그걸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적의 심장부에 가서 일본 제국을 규탄하고, 그죠? 민주공화국을
건국을 선포하고 동양 평화를 역설하고 해요. 오바마보다 좀 낫죠? 그래서 독립과 평화를 위해서는 적과도 연대하고 대화할 수 있는 크기의 인물이다. 뭐 공작이나 하고 이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독립운동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구심 역할을 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독립운동의 이 기획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양반은 적이라도 인정을 해요. 그 존재성을 인정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일본 제국주의가 잘못된 거지 일본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자한테도 너가 잘못됐다는 걸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 반면에 우리 그저 조금만 차이 나도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상대를 좀 깎아내리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그죠? 그런데 여운형의 경우에는 비록 내하고 색깔이 영 다르더라도 언제든지 연대를 합니다. 이게 이 여운형 정신의 핵심입니다. 적초사도 인정하고 연대하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나는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건국운동에서도 여운형이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상해 임정은 그죠? 1940년대 들어가면은 뭐 거의 개점휴업 상태이면서 이제 이 광복군 그지만은 광복군이 이 독자적인 군대도 못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 OSS 그 활동의 일환으로 있잖아요. 그죠? 참여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장준하 같은 사람이 너무나 여하튼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막 절망을 하죠. 그 다음에 김일성 부대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저기 소련령에 가 있었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여운형 경우는요.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망한다는 걸 예견을 합니다. 왜 예견을 하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그 시장을 미국, 영국 이런 나라가 절대로 일본한테 넘겨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휘발유를 짊어지고 불로 뛰어든 거다. 일본 오래 못 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독립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이 과정이 있지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건국동맹, 그죠? 그 다음에 농민동맹 이걸 결성해가지고 전국 각지에 결성해가지고
준비를 하죠. 맹원이 뭐 7만 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았을 리는 없고 비밀 조직이 7만 명이 비밀 조직이 존재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하튼 건국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그죠? 정말 큰 혼란 없이 그 혼란을 피하고 안정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해방되자마자 이제 경북 건국준비위원회가 위원회로 곧바로 이게 모체가 돼가지고 전환을 하죠, 그죠?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우리가 참 주목해 봐야 되는데 우선 굉장히 신속하게 해방을 해방과 해방을 맞이하고 건국에 진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 하면은 건준이 여기에 있나 불과 15일 사이에 전국 145개 지역에 건준이 설립이 되고 실질적인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근데 그게 거의 다 좌우 합작체입니다. 좌우 간에 전혀 싸우질 않으십니다. 미국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상황 붙이죠, 그죠?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는요, 한국인의 자치 능력, 국가 경영 능력을 있잖아, 그죠? 정말 유감없이 보여준 겁니다. 요즘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의회했어요. 돈으로 매수하고 온갖 짓 다 했죠, 그죠? 한번 일그러져 버리면 그래 돼요. 그래서 한국 역사에서 이 인민자치 권력의 역사는 빛나는 그 역사가 몇 번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 근현대사에.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이게 정말 경이로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학혁명 후에 집강소가, 호남에 집강소가 설치되죠, 그죠? 이 집강소가 일종의 농민자치기구인데 거의 아무런 마찰 없이 뭐 폭력이나 이런 게 거의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자치 능력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건국준비위원회. 이 건준이 곧바로 인민위원회로 전환을 하죠, 그죠? 거의 모든 전국의 도시, 군에 설립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시군의 치안을 맡게 되면은 그 치안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충돌이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도 거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속 재산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이제 이 귀국하는 동포들 있죠, 그죠?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대학만 해도 어때요? 신입생 들어오면은 지 쫄병 다루듯이 하려고 그죠? 그죠? 이 시대보다 수준이 훨씬 더 떨어진 겁니다. 포악해지고. 그 다음에 5월 강주. 광주 시민군이 이 계엄군을 쫓아내고 한 열흘 자유 시기가 있었죠, 그죠? 이 시기에 시민 자치가 거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자치 권력, 자치기업, 민주공화국, 주권자 공동체, 이런 가능성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만 하면은 정말 인민주권에 기초한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속에 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냐. 외세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그 앞잡이들이 설치기 시작하면은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또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래 되면 독재와 사륙, 그래서 사륙이 얕은 그 횡행하는 그런 생지옥 같은 나라가 되죠. 그게 오늘날의 남한, 북한의 모습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이런 이 중요한 자치의 역사가, 경이로운 역사가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미군 진주에 앞서가지고 여하튼 어떻게든지 국가를 만들어 놔야 미국으로부터 국가로 인정을 받고 미국의 어떤 직접 지배를 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군정을 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가 좀 부랴부랴 만들었어요. 근데 우파들은 전부 반대하죠. 그죠? 왜? 우리를 지켜줄 아메리카가 들어오는데 너하고는 안 놀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미 군정에 적극 협력할 뿐만 아니라 이 조선인민공화국 좌우파 연합의 국가가 아닌 거의 우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상해 임시정부를 따르기로 합니다. 소위 임정 봉대론, 받던 임정을 받들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보니까 인민공화국 왜 되겠어요? 완전 좌파 국가로 돼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조직을 미군정이 인정해 줄 리가 없죠. 미군정이 인정하지도 않고 탄압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군정이 뭘 합니까? 일본 군인을 다 일본 군 장교, 그죠? 들을 흡수해가지고 소위 국군의 모태를 만들고, 그죠? 일본 순사들, 일본에 순사한 사람들을 다 다시 불러가지고 소위 미군정 경찰을 만들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인민 권력이 뭐로 바뀌어본다? 미군정 권력으로 대체되어 버립니다. 여운형은 이런 좌절,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분단을 막기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죠. 그죠? 지지해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를 하고 미소 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다시피 우파들의 그 사보타지, 일종의 사보타지로 그 미소 공유는 결렬되어 버리죠. 그죠? 그래 되자 이제 미군정 하에서도 그 미군정이 이 시기에는 그 이승만과 김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왜 우려를 하냐면 저런 반공 인사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굉장히 위험이 또 따르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 군정에서 좌우 합작을 권유하고 지원합니다. 그래서 남한 내에 있는 좌우 당파들 이 다 이제 협력해가지고 국가 건설로 나가자. 근데 이게 좌파도 우파도 여기에 제대로 동의를 하질 않아요. 우파는 왜 동의하지 않을까? 우파는 반공국가를 세우고 싶은 겁니다. 좌파는 어떻게든지 그 배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배제의 조건이 다 돼 있죠. 미군이 그 좌파 척결을 나서면 그건 되는 겁니다. 좌파는 왜 안 하려 그럴까? 미군정이 지원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 도저히 좌우 합작 노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하고 하니까 좌우 합작 운동이 결렬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뭐 여하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반공 국가를 세우기 위한 어떤 정치적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운형의 참 정말 대단한 점이 뭐냐면은 좌우 합작만 추구한 게 아니고 남북 연합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올라가 가지고 김일성을 북한에 5번 올라갑니다. 1946년에만. 주 목적이 뭐겠습니까? 북한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 거죠. 설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김일성이나 김두봉이나 이런 북한의 지도부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소련군 이 지도부도 있잖아요. 그죠? 만나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그 다 비밀 해제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북 협상을 할 때 제일 주안점이 뭐였냐면은 김일성한테 그 46년 2월에 북한에 올라가 가지고 토지 개혁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그 3월 달에 완성되죠. 그죠? 완성되는데 그 2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3월 달에 완성이 되는데 그걸 왜 토지 개혁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냐 하면요.
토지 개혁은 그 자체가 국가 권력이 하는 거죠. 그죠? 그죠? 이미 그래 돼버리면은 남북한이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가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미 사실은 그 북한의 국가가 탄생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개혁을 하더라도 통일국가 수립 이후에 남북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좌우 합작을 위한 그 남북 연합을 위한 노력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있잖아요, 그죠? 이 시대가 그 아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여하튼 통일민주국가를 추진했던 유일한 인물 여운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소 합의 좌우 협력이 통일의 유일한 길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 여운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운형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알아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요즘 참 뼈저리게 느끼죠. 그죠? 아는 게 중요하다. 무식은 죄다. 무식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앞길을 너무나 심각하게 막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좌우 공존의 집이라는 것을 알았던 유일한 인물이다. 이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받는 얘기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한 민주주의자인가는 좀 드러나죠. 그죠? 대부분의 이 시기에 독립운동 지도자 또 그 분단시대 지도자, 분단 그 시기의 지도자들은 뭐였습니까? 나를 따르라였죠. 그죠? 근데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여운형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나를 따르라가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운형의 평양행과 김구의 평양행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욕먹을 수 있겠지만은 여운형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통일민주국가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자기의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그죠? 변장을 해가지고 그 고유의 그 뭡니까 카이젤 수염 그것도 다 깎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설득하고 소련 그 군인들을 설득하고 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요. 이건 정말 역사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진정으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그렇지만 그 진정성은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인정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김구가 평양 올라갈 때는요. 이미 이때는 분단 국가에 가는 길은요. 99%가 아니라 100%예요. 100%. 북한에는 이미 토지 개혁을 비롯한 각종 민주 개혁을 다 해버렸고, 그 다음에 거의 김일성이 유일 권력이 됐고, 그 다음에 인민군이 이미 창설되고,
헌법을 준비하고 이미 민주기지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단독국가의 어떤 그 이념도 만들어내고 이미 국가가 성립되어 있는 겁니다. 북에는. 김구가 이거 몰랐다면은 바보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김구가 왜 여기 올라갔을까? 예? 이미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거 모르면 바보예요. 뭐를 잡겠다? 통일 지도자의 이미지를 잡겠다는 겁니다. 나는 정치 쇼라고 봅니다. 내 은사님도 벌벌 뛰겠지만은 나는 그래 봅니다. 이런 사람, 여운형 같은 사람, 통일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 이 사람은 반공 테러 집단, 분단 국가를 추진하는 사람들한테는 공적 1호입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1947년 7월 19일 회화동 로타리에서 괴한들의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그 근처에 그지 망본 놈도 있고 총 쏜 놈도 한 놈이 아니고 여럿이 있고 경찰이 다 알아요. 근데 수사도 안 해요. 그게 점령 미군정의 실체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 그러면은 여운형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어제 하는 짓하고 비슷하죠. 어떻게 이런 독립운동의 구심이 되고 건국운동의 구심이 되고 진짜 분단을 넘어가지고 통일민주국가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여운형이. 저는 여운형은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운형의 특별한 점, 저는 첫 번째 꼽으라면은 나부터 혁명.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너를 고쳐라가 아니고 나부터 고치자. 자기 혁명을 한 인물입니다. 이게 여운형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 배제학당에 다닐 때인데요. 월요일 날마다 이제 교회 갔다 왔는지 점검을 해요. 그래 어제 교회 안 간 사람 손들으라고 했어요. 여운형 혼자 들었어요. 안 가면 뻔히 아는데. 그래가지고 여운이 벌을 받아요. 그 벌을 받고 퇴교해버립니다. 이런 학교는 다닐 필요가 없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정직하게 말한 사람은 처벌받는 이런 불공정한 학교에는 더 이상 다닐 필요 없다. 관둬버려요. 15살 나이였어요, 그때. 좀 비범하죠, 그죠? 그 다음에 관리부채학교에 들어갔는데 이게 을사보조약이 되면서 일본 거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졸업하면 뭐면 일본 관리가 되겠죠. 그죠? 27원이 그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월급 27원이 보장되는 관리직이랍니다. 여기 졸업하면은. 근데 한 달 남겨놓고 자퇴합니다. 일본의 관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보면, 그지? 살아보면은. 우리 돈 한 100만 원 가지고도 얼마나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데, 그죠? 그 아버지가 복학 요구를 해도 거부합니다. 금연과 단연 운동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부터 단연을 해버립니다. 너 단연해 아니고 자기부터 단연하고 담배 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아버지 3년상을 마치고 난 다음 아버지 탈상을 하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대대적인 혁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부터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908년 그러니까 몇 살 때입니까? 23살 때 우리 나이로 23살 때 아버지 탈상 후에 상투를 자릅니다. 상투를 자릅니다. 그 다음 신주를 꺼내가지고 파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제사도 안 지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미신 도구 집안에 그거 많거든요. 그 다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립니다. 마을에서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전혀 흔들림 없이 그렇게 단행을 합니다. 23살의 나이에. 그 다음에 이 여운형의 행동을 보면 어릴 때부터요, 상하 존비를 부정해요. 이런 것들은 예가 참 많습니다. 여하튼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 상하 존비는 그때 당시에는 거의 생명과 같은 생활 질서였죠. 그죠? 그 다음에 귀신, 도깨비 같은 이런 것도 부정해버리고 또 그런 행동도 많이 나와요. 인습을 거부합니다. 그럼으로써 나부터 혁명, 나부터 뭐가 돼요?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나부터 독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비 해방. 곧바로 종문서를 불태워버립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죠? 그 미국의 진보의 핵심 인물이 말하자면 이때까지 미국 역사에서 최고의 진보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퍼슨입니다. 3대 대통령이었나. 이 사람요, 그 사람 사고나 그 국가에서 한 일들은 거의 혁명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혁명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노비가 200명이 있었고, 농장이 있었고, 노예 제도를 유지했고, 노예 무역을 계속했고, 이건 동양 같으면은 위선자라고 욕을 억수로 먹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 나부터 혁명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혁명입니다. 너 고쳐 가는 건, 그죠? 우리나라 엄마들도 다 해요. 그죠? 그대들을 다 해방시키겠다. 지금부터 각기 자유롭게 행동하라. 이제부터 상전도 없고 종도 없다. 그런 고로 서방님이니 아시니 하는 칭호부터 싹 없애라. 오직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니 주종지도는 어제까지요. 풍습이요.
오늘부터는 그런 낡은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제각기 알맞는 직업을 찾아가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 사람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정과 연대의 정신입니다. 남을 인정하는 거 그거죠. 내가 좀 잘나지 않으면요. 내가 좀 잘났다기보다 성숙하지 않으면요. 남을 인정하는 거 좀처럼 안 됩니다. 사람이 제일 보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남의 단점입니다. 그죠? 남의 장점을 발견하기만 해도 수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남의 인격성을 인정하고 긍정할 정도 될 것 같으면 그건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게 되는 사람이 여운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혁명에 또 좀 참여를 하는데 그 여운형이 이 사람이 그죠? 국민당 당원도 되고 공산당 특별당원도 돼요. 이해할 수 없죠, 그죠? 우리로서는 그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적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협동의 정신, 연대의 정신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건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런 여운형의 길, 우리가 이제 참, 일종의 경이로운 마음으로 저는 이 여운형을 봤어요. 사람이 이래 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런 인품을 가지고, 이런 노선을 가지고, 이런 사상을 가지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여운형은요, 인간 해방과 인간은 독립해야 될 존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 해방 독립사상가다. 인간 해방주의자고 독립사상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내가 전에부터 궁금했어요. 여운형의 그 사람 존중의 이 마음이 언제 어떻게 형성됐을까?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최근에 제가 요걸 뭡니까? 오늘 발표할 걸 이걸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동학 집안에서 났어요. 여운형이. 그래서 저분은 여규신이라는 분인데 동학 신도였고,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를 늘 업신여겨 왔다,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 중국을 반드시 토벌해야 된다. 이런 중국 토벌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주체성이 굉장히 넘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여운형에게 그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그럽니다. 근데요, 그 가정 내에서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건요, 자식들한테 참 큰 영향을 줍니다. 한국에서요, 그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그 뿌리를 캐보면요, 독립운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더 올라가서 연결해보면은 동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 그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종조부는 여규덕이라는 분인데 단양에 살았는데 이 집에서 용담유사가 간행됐다고 그래요. 그럼 동학하고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숙부 여승현은 갑오 농민전쟁에 참여했다가 집안이 완전히 당한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이런 집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람은 곧 하늘님이다 하는 동학의 핵심 사상이 많이 생활화되어 있었을 거고 그게 여운형한테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확인할 수는 없는데 서구적 개인주의 관점에서도 여운형과 같은 인간 존중의 인품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그죠? 저도 이제 좀 공부 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게요. 마르크스 사상의 초기 사상은 거의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공산당 선언은 또 거의 인본주의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산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본론에서조차도 뭐라 그러냐면 공산주의를 자유인의 공동체라 그래요. 절대로 국가주의 아닙니다. 공산당 독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당 이 초기 공산주의에서는 그죠 인본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이 여운형이 마르크스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산당 선언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알수록 신기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 ABC 영국에서의 노동조합 운동 이런 걸 번역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계급 타파, 착취 청산, 인간 존엄성 회복, 인간 존엄 회복, 노동자 해방, 민주주의, 공동체 이런 그 인본주의적 공산주의의 코뮤니즘, 공산주의를 안 각해요. 코뮤니즘, 공동체주의입니다. 그죠? 인본주의적 코뮤니즘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눈에도 보이는데 여운형 눈에 안 보였겠어요? 그죠? 그런 구절들을 조금 보면 공산당 선언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부르주아지는 인간의 존엄을 교한 가치로 녹여버렸고 인간의 자유를 단 하나의 파렴치한 상거래의 자유로 대체했다. 자본주의 아래서 자유란 상거래의 자유, 판매와 구매의 자유일 뿐이다. 한국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거의 인격까지 상품화되어 있죠. 그죠? 이건 이건 읽어보시고. 노동계급 혁명의 첫걸음은 노동계급이 지배력을 장악해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래 얘기했어요. 절대 공산당 독재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죠?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획득한다면은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나의 자유가 그죠?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이다. 이래 얘기를 해요. 그보다 더 이상적인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유인의 공동체라 그러는 겁니다. 개인을 말살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 존엄성을 최고도로 보장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모든 나라 민주주의 정당들의 단결을 위해 노력한다. 여기도 민주주의 나오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책을 번역한 사람이라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죠? 인본주의적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학의 인본주의 사상하고, 그죠? 코뮤니즘의 인본주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결합이 되고 융합이 되면서 여운형의 이 사상과 행동에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해방 독립만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는 여기에 많이 빠져 있죠. 그죠? 그렇죠. 그죠? 국가 해방에만 거의 올인하죠. 그런데 여성 해방, 노동자 해방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는 먹을 것을 찾고 목마른 자는 마실 것을 찾는 것은 자기의 생존을 위한 인간 자연의 원리이다. 이것을 막을 자가 있겠는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천부인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인간의 생존권은 천부인권이다. 그 얘기입니다. 일본인이 생존권이 있다면 우리 한민족이 홀로 생존권이 없을 것인가? 일본이 생존권이 있다는 것은 한국인이 긍정하는 바이요. 한인이 민족적 자각으로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 허락하는 바이다. 이건 신의 허락하는 바이다는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자유와 평등도 천부인권이다. 이 얘기입니다. 천부인권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서 뭐 신이 있게 났지만 뭐다? 나면서 타고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방해할 무슨 권리가 있는가? 이 세계는 약소민족 해방, 부인 해방, 노동자 해방 등, 그죠? 단순히 국가 독립이 아니죠. 그죠? 세계 개조를 부르짖고 있다. 이것은 일본을 포함한 세계적 운동이 등등등등 이래 여기 나옵니다. 독립혁명가이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상 공부만 한 게 아니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혁명 활동을 했죠.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나부터 혁명을 했죠. 그렇죠. 그죠? 아까 얘기했죠. 나부터 혁명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자기를 그 속박의 굴레로부터 그 속박의 끈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자기의 속박의 끈만 자른 게 아니고 너의 속박의 끈도 잘라줍니다. 그죠? 너의 해방과 독립을 지원해 줍니다. 그게 노베 해방이죠. 그죠? 그리고 국가의 독립, 여성 독립, 노동자 독립, 개인의 독립. 모든 인간이나 조직은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방과 독립의 사상이죠. 그 다음에 진짜 품이 있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주장을 그죠? 서슴없이 펼치는 정말 품격 높은 인격자다. 사람의 품격이라는 게 그죠? 저절로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 풍상을 겪고 많은 학습을 하고 그죠? 그게 체화되고 해야 품격이 나오지. 네? 품격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본 사람들이 이래 얘기해요. 일본의 그 이제 동경제대 수야하는 그 교수가
여시의 주장 가운데는 확실히 하나의 침범하기 어려운 정의의 섬광이 보인다. 그는 한낱 젊은 신사로서 그 견식에 있어서 그 품격에 있어서 나는 드물게 보는 존경할 만한 인격을 그에게서 발견했다. 진화, 조선, 대만 등지의 많은 사람들과 회담했지만 하나의 교양 있는 존경할 인격자로서 여운형 씨와 같은 분은 그 중에 가장 뛰어난 한 분이라는 것을 단언한다. 같이 놀아보니까, 그죠? 이 발표한 거예요. 글이에요. 공개적인 글에 이래 쓴 거예요. 제가 처음 말하자면 제대로 공부해 본 게 맹자였거든요. 맹자, 이제 한문 공부, 맹자 읽는 거였는데, 그 맹자한테 내가 정말 솔딱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운형은 또 하나의 맹자, 20세기의 맹자 같은 느낌을 줬어요, 저한테. 우선 사람 존중의 마음, 맹자한테도 그건 강렬하거든요. 그가 누구든지 비록 적이라 하더라도 생존권, 인격성, 자유와 평등의 가치, 독립성, 이걸 다 인정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권력조차 대화하고 설득하려고 했고, 그의 인품, 기계, 능력, 대의에 대한 헌신, 시대정신, 실천력, 이거 참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냥 놀라워요, 저는. 이제 이런 기계를 보여주는 말이 있는데, 미 군정 장관 아놀드가 그 고문을 좀 맡아달라고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니까 거절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내가 인민공화국을 세웠으니 그대가 나의 고문이 되어야 옳을 일이다. 내가 그대의 고문이 되는 것은 주객이 뒤집힌 것이다. 오. 금방 이런 얘기가 제안받고 금방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평소에 이런 기계가 없으면은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그죠? 여운형은 단순한 독립운동가, 사회주의자, 진보적 민족주의자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너무 참 홀딱 빠져서 그런지 그 어떤 찬사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완성된 인격이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뭘 위해서 그게 아니고 인류적 관점과 인류적 그 안목, 그죠? 그 다음에 인류적 행동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세계 여행을 쭉 합니다. 하면서 만난 분들한테, 그죠? 그 하는 행동들을 보면 완전히 인류적 존재예요. 우리 민족이라고 어쩌고 그거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이 사람한테 주어는 민족, 국가 그런 게 아니고 인간. 그래서 여운형의 인간해방 독립사상, 민주대통합 노선은 반드시 개성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주제 넘은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 나라의 그 사람 나라라는 게 여운형 사상을 좀 더 논리화하고 현대화한 것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관련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여운형을 막
극도로 이제 높이 평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